이 스피노자가 살아있던 시기가 이게 네덜란드의 최전성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의 철학이 이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사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스피노자 당시에 그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죠. 그 15세기 말에 그 유태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 당하기 전까지 그 스페인에 유럽 유태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스페인은 종교적인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한테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 시절,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스페인을 차지했던 8세기부터 쫓겨나기 전 15세기 말까지 한 700년을 스페인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타곡 중에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있죠. 그게 타르가가 작곡한 건데, 아마 그런 유태인들의 행복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닐까 제가 추측을 확실하진 않은데 그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령이 내리는데, 그 추방령이 우연찮게 알함브라 칙령이에요. 그 1492년 3월 31일에 그 유태인들이 개종하지 않으면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4개월 이내에 재산을 지니지 말고, 돈이나 금, 은 뭐 이런 재산을 지니지 말고, 근데 유일하게 보석은 지참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어요.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와서 제 몸을 때리네요. 근데 다행히도 유대인들은 항상 재산을 분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세에 유럽 각국에서 추방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떠도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재산을 분산해서 보관했는데, 재산의 3분의 1은 현금으로, 3분의 1은 보석이나 골동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분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게 이제 현대 그 포트폴리오의 기원이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투자를 분산하는 게 수익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개미들은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분산할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몰빵을 하는데, 이게 월가에서는 몰빵하는 것이 이게 폭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개미들은 이게 분산 투자가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개미들은 뭐 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세비야 항구에서 8월 2일날 1492년 8월 2일날
그 추방되는 유태인들의 마지막 배가 항구를 떠났는데, 그때 동시에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가는 배도 동시에 그날 떠났대요. 아주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콜럼버스도 유태인이죠. 결국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유태인들이 또 신대륙을 통해서 오늘날에 엄청난 부를 쌓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아, 또 파도가. 그 1492년에 그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태인의 수가 한 20에서 30만 명. 그 추방 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라노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스페인에 추방 전까지 살고 있던 유태인 수가 한 50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전 유럽의 유태인 수가 한 많아야 100만 정도였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제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이제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핵심 세력이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래서 최대 인원은 당시에 이제 그 플랑드르 지방이 그 유태인들이 이미 그 무직물 산업을 통해서 기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플랑드르의 그 브리에하고 엔트워프로 그 핵심 세력이 이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플랑드르 지방의 경제가 갑자기 이제 일어섰죠. 추방된 유태인의 최대 인원이 플랑드르 지방으로 갔다는 거는 그 홍익희 교수님의 그 유대인 경제사에 나온 얘기고, 다른 설로는 그 유태인 역사학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게르솜 솔렘이라고, 이 사람이 쓴 사바타이 제입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도 이제 다수가 갔다 그러죠. 그래서 최대로 간 거는 플랑드르나 오스만 투르크 둘 중에 하나인데, 네덜란드로 많이 간 거는 뭐 둘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역사책을 보려면은, 역사책을 제대로 된 역사책을 보려면은 에릭 홉스봄 같은 그 어용사학자 책을 읽으면은 얻을 게 하나도 없고, 게르솜 솔렘 같은 그런 사람의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추방된 유태인들이 네덜란드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본주의를 태동시켰기 때문에 이 1492년을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 사학자들이 많죠. 처음에 이제 추방된 유대인들이 플랑드르 지방의 브리에하고 엔트워프로 갔는데, 브리에는 처음에는 항구였는데 이게 몇 년 후에 그 강의 흙이 퇴적이 돼서 항구가 묻혀버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구가 없어져서 내륙이 되는 바람에 이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을 하는데 불리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엔트워프로 옮겨가요. 그래서 엔트워프의 경제가 이제 급성장하게 되는데, 추방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보석을 지니고 갔기 때문에 먼저 보석 시장이 생겨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엔트워프는 아직도 보석시장, 큰 보석시장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도 유대인들이 독점하는 산업이죠. 그리고 동방 향신료 시장이 이게 리스본이었다가 엔트워프로 바뀌어요. 그래서 16세기 초에 이미 세계 교역의 반이 엔트워프로 몰리게 돼요. 그 정도로 그냥 10년도 안 돼 가지고 엔트워프가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랍비들이 그 주요한 무역업자 중에 랍비들이 많았어요. 랍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그 성직자이기도 하죠. 이런 랍비들이 무역에서도 선도적이었다는 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죠. 이 오른쪽으로 오니까 물이 더 낮아요. 물이 거의 발목 수준. 엔트워프는 이게 그 동아 플란다스의 개의 배경이 되는 도시죠. 거기 플란다스의 개에 보면 이제 풍차들이 나오죠. 이 풍차가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풍차가 그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지방이 그 바다보다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라서 물을 퍼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뭐 곡식을 빻는 방앗간용으로도 쓰고, 근데 주 용도는 그 사탕수수를 압착해 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설탕 정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설탕이 굉장히 값이 비쌌고, 이게 가장 큰 돈이 되는 산업이었다 그래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닷가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배터리 갈아 끼고 다시 갑니다. 그 사이에 물이 엄청 빠졌어요. 이게 썰물이었나봐요. 썰물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 백사장이, 여긴 갯벌이 없고 백사장이 엄청 넓어졌네요. 이게 전부 다 해수욕장이 다 거의 백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워프에서 유대인들이 설탕 정제 산업을 하면서 이 상강무역을 주도했는데, 그 유명한 상강무역을 주도했는데, 여기 막 애들이 뭐 잡네요. 나 어제 낙지 잡았는데. 오, 낙지도 잡았어? 뭐 잡아요 지금? 걔요. 여기 개 있는데 잡아주실래요? 아?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아, 잡아줘요? 네. 나 물리면 어떡하라고? 후회드릴게요. 나 물리면 한 마리 보였어. 잡았는데 두 마리 동시야. 없어졌는데? 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에이, 나 속으로 욕하고 있죠 지금. 아니요. 뭘 욕하고 있지. 기껏 잡아놓으니까 놓쳤다고. 이 상강무역이 뭐냐 하면은, 그 유태인들이 그 유럽에서 총, 술, 면직물들을 사다가 아프리카로 가서 그걸 노예하고 교환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신대륙에 데려가 가지고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과 교환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가져와 가지고 다시 그걸 판매하고 총, 술, 면직물 이걸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져가서 파는 거죠. 노예와 교환하러. 근데 이제 이 신대륙에 있는 농장, 사탕수수 농장 같은 거는 유대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거라서, 이 설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생산과 판매를
다 독점하고 있었죠. 이게 설탕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비쌌기 때문에 이 설탕에서 엄청난 자본이 형성되는 산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엔트워프의 경제가 뭐 전세계 무역량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다가 이 1568년에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 치하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이제 플랑드르하고 지금의 이제 벨기에죠. 벨기에 지방하고 지금의 네덜란드, 둘 다 합쳐서 네덜란드였는데 이 북부 지역만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전쟁을 벌여요. 그러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1585년에 이 엔트워프가 있는 그 플랑드르 지방, 그러니까 남부 지방이죠. 네덜란드 남부 지방은 스페인이 차지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엔트워프의 유대인들이 다 그 북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경제가 다시 또 살아나는 거죠. 암스테르담이 세계 무역의 이제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1579년에 네덜란드 북부죠.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선언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최적의 장소였죠. 유대인들이 살기에는. 그리고 이제 1588년에 그 네덜란드 북부가 공화국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미국 독립하고 연방제로 가게 되는 이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경제를 번영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돼요. 이게 왜 자본주의가 태동했느냐, 그 근거를 따져보자면은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 그때 이미 다 갖춰지게 돼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자본주의 체제를 이루는 요소들이 그때 네덜란드에서 다 갖춰지게 돼요. 그 요소들을 이제 요소별로 따져보자면 자본주의는 그 특징이 이제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금을 모아서 모으는 게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본을 모으죠. 1602년에 그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근대 최초의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주식회사는 있었는데 로마 때부터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현대 주식회사하고 많이 틀린 거고, 그 현대 주식회사 체제를 갖춘 주식회사는 그 동인도 회사, 1602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의 동인도 회사예요. 그때 이제 동인도 회사의 자본금이 64톤에 이르렀다 그래요. 우리나라 현재 금 보유량이 100여 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금이 투여됐어요. 그래서 이 자본금을 투자한 81명이 자본금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32톤 이상이 81명의 자본이었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41명 이상이 스페인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페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동인도 회사의 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이제 발행해 가지고 팔았는데 그 주식 총액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4억 6천만 유로, 거의 5억 유로에 가까운 큰 돈이었다 그래요. 동인도 회사는 1600년에 영국에서 더 먼저 설립이 됐는데, 근데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틀리죠. 이 동인도 회사에 네덜란드가 국가의 정권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는 뭐 식민지 개척하는 게 이제 사업이죠.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국가가 회사에, 개인 소유의 그 상업회사에 정권을 부여해 가지고 군대도 딸려주고 군대를 운영하게 하고 국가의 역할을 다 하게 해요. 그래서 국가는 군대만 파견해서 군대를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동인도 회사에서 하고, 국가는 그 용병에 불과하고 사실은 동인도 회사가 국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제국주의론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그래서 레닌의 그 제국주의론 같은 거 보면은 그 근대 식민지 침탈이 이 제국이,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돼서 침탈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국이 아니라, 제국은 용병 역할만 했고, 사실은 그 개인 회사들이 그 식민지 침탈을 다 선도한 거죠. 이거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그 북아메리카 쪽 그 개척할 때 시대의 그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거기서도 다 나타나요. 이게 그 영국군 같은 경우에 그 회사들, 식민지 개척 회사들의 휘하에 있으면서 그 식민지 개척 회사의 그 명령을 받죠. 국가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시리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란 말은 이게 그 근대 식민지 침탈의 진실을 이게 은폐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회사주의라고 해야 되나, 기업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국주의란 말은 이게 진실을 호도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17세기 중엽이 되자 이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의 무역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자본주의의 특징이 이제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가 있다는 거.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면 그것을 거래할 증권거래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에 1608년에 세계 최초로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게 원래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엄청난 자본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그 개인회사가, 상업회사가 그 식민지 개척을, 아시아 쪽 식민지 개척을 혼자 다 도맡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죠. 파도가 또 밀려와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동인도 회사의 그 자금이, 식민지 개척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보충하려고 이제 그 증권거래소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주식을 이제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죠. 그때 이제 이 전 유럽의 자금이 그 증권거래소로 다 몰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옵션 거래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채권도 거래됐는데, 그전에는 채권이 그 은행에만 거액의 채권을 은행에만 판매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이 소액으로도 살 수 있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매금융을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거래도 했으니까, 주식 옵션 거래도 했으니까 이게 선물 시장도 형성이 되고, 특히 이제 이 선물 시장은 16세기부터 이미 16세기부터 유태인 상인들이 그 독점을 위한 밭대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근데 이때 이제 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그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외환 시장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럽의 그 1000종에 이르는 각종 주화들이 그 암스테르담에서 거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1700년에 이르면은 이 외환 시세표가 정기적으로 발표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이때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1609년에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중앙은행 개념이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상업은행이죠, 개인은행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은행권을 발행해요, 은행권을. 이게 이제 금 태안화폐, 이 은행권을 가져오면 금을 바꿔주는 태안화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은행권이 전 유럽에서 인기를 끔에 따라서 이게 유럽 통화의 표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네덜란드가 17세기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게 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 천여종이나 난립하는 각국의 주화를 쓰는 것보다 이 암스테르담 은행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걸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주화를 쓸 필요가 없죠. 주화를 쓰면 환율 계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암스테르담 은행의 은행권이 인기를 끌에 따라서 이게 요새로 따지면 이게 기축통화가 된 거죠, 달러와 같은. 이게 이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이 결국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경제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결정적인 게 원인이죠. 이 암스테르담 은행이 결국은 나중에 그 1694년에 설립된 잉글랜드 은행하고 미국 연준 1913년에 설립됐죠. 이거에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성, 해상 무역의 위험성 때문에 이게 보험회사가 설립이 돼요. 그리고 신문사도 설립이 돼 가지고 당시에 이미 금융에 정보가 중요하다는 걸 일찌감치 간파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증권과 찌라시들이 있듯이 그 증권과 찌라시 형태의 신문사들이 설립된 게 이제 신문사의 효시죠. 지금 파도가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암스테르담이 그 자본주의에 필요한 주식회사라든지 증권거래소, 그리고 중앙은행, 보험회사, 신문사, 이런 것들이 다 갖춰주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모두 갖춰져서 이게 세계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 런던시티나 그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표본이 되는 거죠, 이게 암스테르담이. 그래서 결국은 이게 현대 자본주의가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듯이 투기적이죠. 이게 투기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투기 자본주의가 이때 이미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투기 사건이 빈발하게 되는데, 가장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그 유명한 튤립 투기죠. 튤립 투기가 1636년에 발생해 가지고 그 튤립의 그 부분, 양파같이 생긴 뿌리 하나가 집 몇 채 값까지,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 몇 채 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폭등했다 그러죠.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니지만 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이나 그 증권거래소를 모방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존노란 사람이 그 프랑스 은행을 만들고 그 미시시피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미시시피 거품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1719년이죠. 그래서 이 존노란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방크 제네랄 프리베라는 은행을 1716년에 설립해 가지고 그 은행권을 발행하죠. 그 은행권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사도록 그 미시시피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식을 팔았는데, 그게 이제 미시시피 회사가 그 당시에 그 북아메리카의 그 루이지애나를 개척한다는 명목으로 주식을 발행했어요. 근데 그 루이지애나 개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돼 가지고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투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폭락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존노가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는데, 이게 존노가 유대인이었으면 아마 이 사기꾼으로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 은행이나 동인도 회사하고 똑같은 체제였기 때문에, 이게 존노가 사기꾼이면 그 네덜란드의 그 암스테르담 은행이나 동인도 회사도 사기 회사죠, 이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현대 그 런던 시티나 월스트리트도 다 사기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노가 유태인이었으면 이게 사기꾼으로 안 몰렸을 텐데, 사기로 몰린 결정적인 원인은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인이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이제 1720년에 남해 거품 사건이 일어나죠. 남해사라는 게 이제 또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거품 사건이 터지죠. 이 세 사건 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거품 사건의 그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이게 뭐 그때만 그친 게 아니라 현대에는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부터 이 투기 사건이 빈발하는 거에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투기와 약탈이죠. 이게 정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이 투기를 통해서 거품을 일으키고, 그 거품이 폭락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약탈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가 가장 자본을 축적하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게 되고, 빚을 많이 내서 이제 주식 같은 걸 사면서 호황을 이끌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거품이 생기게 되죠. 그걸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금리를 올림으로써 주식이 폭락하게 하면서 이 경기를 공황을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산 가격을 폭락시켜 가지고 그 대자본들이 그 폭락한 자산들을 한꺼번에 이제 싹쓸이하는 이런 양털깎기가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돈을 버는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이 돈 자체도, 화폐 자체도 이제 상업은행이 사익을 위해서 은행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약탈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이런 투기와 약탈로 특징 지어지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이미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미 구축을 했죠. 그래서 근데 막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을 상품으로 보죠. 상품으로. 자본주의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자본이죠. 자본. 이런 투기와 약탈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의 투기적 자본이 문제지, 그거를 숨기고 상품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실을 은폐하는 거고, 이런 투기 자본의 그 폭력적인 약탈 행위를 숨기고 산업 자본의 그 노동 착취만 이렇게 계속 떠드는 꼴이죠.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미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에서부터 이게 투기 자본이 산업 자본보다 크죠. 규모가.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투기 자본이 산업 자본의 한 몇십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죠. 그런 투기 자본의 문제를 산업 자본의 문제로 호도한 게 막스의 자본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막스는 그러니까 이 산업 자본의 잉여가치 착취가 이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거고, 이 투기 자본의 약탈에 비하면 이거는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런 투기와 약탈을 통해서, 투기를 통해서 이제 국가와 국민의 자본을 약탈해 가는 거고, 이런 투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경기를 조작하는 거죠. 호황과 불황을 교대로 일으키게 조작을 하고, 그거의 가장 큰 수단이 이제 금리 조작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금리 조작을 통해서 호황과 불황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낼 생각이에요. 그런 경기 조작의 대표적인 수단이 금리였다는 거고, 그 금리의 변동을 통해서 그런 그 경기 조작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책을 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서 그 네덜란드에서 근대에 17세기에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과정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17세기에 그 네덜란드의 그 어떤 발전하는
분위기하고 자신에 찬 분위기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스피노자가 이 자본주의의 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개한 철학이 그 에티카의 그 유물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그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그 시기에 그 자본주의의 막강한 위력을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그거를 그 자본주의의 막강한 힘을 대변하는 철학을 전개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막강한 자본주의에 인간들이 복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노자의 철학과 그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살았을 때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